여러분은 평생을 믿어온 사람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건 어쩌면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새벽 5시 30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립니다. 저 미자의 하루는 남편 영수 씨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일로 시작되죠. 치익치익. 스팀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거실을 채웁니다. 빳빳하게 날이 선 깃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편 가족 위해 고생하겠네. 부엌에선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식탁에 앉습니다. 30년 근속. 대기업 부장. 그건 남편의 훈장이자 우리 집의 기둥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말없이 찌개 한 술을 뜨더니 제 눈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상견례 식당 예약은 잘 됐지?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잠겨 있었지만 전 그저 아들 장가 보낼 생각에 마음이 쓰여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구두 주걱을 챙겨주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확인한 뒤에야 저는 한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발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발등에 떨어진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구두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엊그제 새로 밑창을 갈아준 구두인데 굽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더군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산길을 걸은 것처럼 흙투성일까? 이상했지만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사건은 오후 2시에 터졌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상견례 장소에 보낼 예식장 계약금을 이체하려는데 남편 명의의 주거래 통장에 잔액 부족이 뜨는 겁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급여는 어디로 가고 통장엔 고작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은행으로 달려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의 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6개월 전부터 급여 이체 실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지난달에 명예퇴직금 전액이 이미 인출되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6개월 전이라니요? 그럼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매고 가방을 들고 나갔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노후를 위해 아껴둔 그 큰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저는 홀린 듯 남편의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아들이 혹시 몰라 깔아둔 거였죠. 화면 속 빨간 점은 강남의 오피스 빌딩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한 낯선 산자락 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도착한 곳은 등산객들이나 드나드는 한적한 공원 입구였습니다. 저 멀리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 편의점 컵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 가방은 옆에 팽개쳐두고 멍하니 숨만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 그건 제가 30년간 사랑하고 존경했던 제 남편 영수 씨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얼른 입가에 묻은 라면, 국물을 닦아내더니 아주 능청스럽고도 당당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민준아. 아빠 지금 회의 중이야. 응, 결혼 자금 걱정 마라.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녀석도 참.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을까봐 혹은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들키고 싶지 않아 6개월간 산으로 출근하며 우리를 속여온 겁니다. 하지만 제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통화 끝에 덧붙인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래, 김 사장한테 투자한 건 곧 터질 거니까 걱정 말고. 이번에 크게 한탕해서 아파트 평수부터 넓히자고. 투자라니요? 사기꾼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 이름에 저는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6개월간의 눈물겨운 사투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구렁텅이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고 믿었던 것이 거짓일 때입니다. 30년을 한 입을 덮고 잔 사람의 속내를 한 뼘도 몰랐다는 사실. 그게 사람을 얼마나 미치게 만드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밤 저는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저를 보고 짐짓 놀란 척을 하더군요. 어휴, 깜짝이야. 당신 안 자고 왜 이러고 있어? 피곤할 텐데 들어가 자지. 그 평온한 목소리.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말투. 저는 그 가면을 단번에 벗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우리가 쌓아온 30년의 평화가 와르르 무너질 것만 같아서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다시 산으로 출근하자마자 저는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지갑. 그 안에서 나온 건 차용증 석 장이었습니다. 빌린 금액 총 3억 원. 채권자는 남편의 동창 박성팔. 그런데 그 옆에 놓인 메모지엔 매달 일정 금액이 이정숙이라는 낯선 여자에게 송금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숙. 이 여자가 대체 누구야?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니. 5060 여자들에게 이보다 더한 지옥이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아들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아빠 퇴직한 거 알고 있었어. 아빠가 내 결혼 자금은 책임지겠다고 했단 말이야. 지금 그 돈 빼버리면 나 파혼당해. 엄마가 좀 참아주면 안 돼? 아들은 부모의 위기보다 자신의 결혼식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엄마의 무너진 가슴은 안중에도 없었죠. 저는 카페를 뛰쳐나와 메모지의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203호. 문이 열리고 세련된 차림의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수 씨 부인이시죠?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실 한복판 남편 영수 씨와 그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진실의 문턱에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자 가장 먼저 나를 밀어낸 건 그 울타리였습니다. 이정숙이라는 여자는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영수 씨 이복 동생입니다. 30년을 살면서 남편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 남편은 평생 그 치부를 숨기며 혼자서 동생의 뒤처리를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가 퇴직금이며 대출금까지 다 저한테 줬어요. 제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급했거든요. 아내한테는 죽어도 말하지 말라고 자기 집안은 깨끗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배려입니까? 아니요, 기만이었습니다. 저를 집안의 일원으로 믿지 못해 30년 동안 이 비밀을 품고 산 겁니다. 제가 아끼고 아껴온 돈들이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지의 과오를 덮는 데 쓰이고 있었다니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들도 이미 고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해? 나 당장 다음 달이 결혼이야. 제발 조용히 좀 있어줘. 아들에게 저는 엄마가 아니라 앞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다 잘 될 거야.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뭐? 압류? 아니, 박 사장. 이보게. 결국 터질 게 터진 겁니다. 남편의 투자는 사기였고 현관문 너머로 채권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고 아들은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지켜야 할 건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패물함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엔 제 이름만 남고 저는 사라질 겁니다. 다시는 남의 인생 뒷바라지나 하며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참아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밥솥도 김을 빼지 않으면 결국 폭발하듯 사람의 인내심에도 한계라는 게 있더군요. 가출 후 친정 엄마가 물려준 폐가에서 사흘을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푸석한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이게 30년 헌신의 결과라니. 저는 다시 서울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집 안은 술 냄새가 진동했고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남편은 대뜸 화부터 내더군요. 당신 제정신이야? 밥은 누가 하고 이 딱지들은 어쩔 거야? 친정 가서 돈이라도 좀 알아봐야 할 거 아냐.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 그릇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밥? 내가 당신 밥 해주는 기계야? 30년 동안 내 인생 다 처먹고
이제는 나보고 몸이라도 팔아오라는 거야? 너도 똑똑히 들어, 민준아. 내 결혼? 내가 벌어서 해. 엄마는 오늘부로 사표 낸다. 저는 남편의 정장들을 모조리 끌고 나와 가위로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가식적인 옷들, 산으로 출근하던 그 위선적인 옷들을 말이죠. 남편이 비명을 질렀지만 제 눈빛에 눌려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엔 나라는 사람은 없어. 죽었으니까. 저는 집을 나와 요양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도 일했습니다. 남편 셔츠 다릴 때보다 남의 집 반찬 만들며 받는 시급 1만 원이 제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이름 석자로 돈을 벌어보니 알겠더군요. 세상은 가족 울타리 밖이 훨씬 더 넓다는 것을요. 한 달 뒤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당신 가계부를 봤어. 단 한 번도 당신 옷 한 벌 안 샀더라. 내가 정말 미안해. 오열하는 남편에게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야. 내일 인력시장이라도 나가서 단돈 5만 원이라도 벌어와봐. 그게 당신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야. 집을 나온 지 어느덧 반년. 저는 이제 반찬 가게의 공동 사장이 되었습니다. 제 손맛이 이렇게 큰 자산이 될 줄은 몰랐네요. 과거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찌개를 끓였지만 이제는 저만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립니다. 오로지 이미자를 대접하는 이 시간이 저에겐 가장 고귀한 의식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낡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검은 봉투를 내밀었죠. 당신 좋아하는 복숭아 좀 샀어. 첫 월급 탔거든. 경비실 일. 보람 있더라고. 여보, 당신 마음이 퇴직하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는데 내가 몰랐어. 봉투 안에는 일그러진 복숭아 몇 알과 꼬깃꼬깃한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주던 수백만 원보다 그 돈이 제 마음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쏘기를 배우는 중이니까요. 아들도 변했습니다. 소박한 웨딩을 치르고 주말마다 가게 일을 돕습니다. 압류당했던 집을 처분하고 각자의 노후 자금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동반자로 가끔 만나 차를 마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가요? 당신이 쥐고 있는 그 헌신이라는 끈을 잠시 놓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끈을 놓아야 당신의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당신 자신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미자입니다. 60을 앞둔 지금 저는 제 생애 가장 아름다운 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명예퇴직은 비극이었지만 저에게는 나를 찾는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고 낙엽이 져야 나무의 진짜 형상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눈부신 꽃이 다시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명예퇴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웰리스 라이프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